안녕하세요.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제 마음 같지가 않네요. 네. 가급적이면 이제 제때 강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마음 상하신 분들이 이제 이래저래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죠. 다음 학기에 강의를 못하는 대로, 제가 그건 감수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당 정치와 정당 체계와 정당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정당의 기원과 개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선거와, 그러니까 정당과 선거라는 과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과목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정치 전반에 관한 모든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정치학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빼고 실제적으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그게 이제 치열하게 서로 당리 당략이나 이런 게 부딪혀 가지고 진행되는 거는 선거거든요. 선거와 이제 권력을 갖는 과정.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권력을 갖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테타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또는 정복, 역성혁명, 또는 이제 민중혁명, 이런 걸로도 정권을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암살이라든지 정복전쟁, 이런 걸 통해서도 정권을 차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적어도 이제 절차가 정해져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현대사회는 조금 다르죠,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회에서 집권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당을 만든다는 거,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구 유럽에서 정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며 19세기에 들어서야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정당이라는 단어에서,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political party가 되는데, 파티는 분할하다, 참여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파티르에서 유래됩니다. 18세기 말까지 정당은 이제 파벌이라는 용어와 혼동되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게 팩션이라고 불리는 게, 옛날에 로마 토탈 워라는 그런 게임 같은 걸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율리우스 가문, 이럴 때 이제 율리우스 팩션,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가문 또는 무슨 파 할 때 어떤 팩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이런 용어로 이제 분리시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19세기 접어들면서 이제 파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당이 이제 전체적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파벌은 사적 권력을 추구하며, 정당이 정부와 국민 사이의 매개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파벌은 그러한 기능이 결여되어 있어서 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벌이라는 단어가 가장 요즘에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게 문파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 내에 문재인 지지계층, 아주 특정한 그룹의 문재인 지지계층, 이런 분들이 모인 집단을 이제 문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파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을 말하는 거고, 문파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민주당 내에 이제 문재인 계파를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 지금 어떤 계파들이 있냐면, 이건 현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낙연 씨로 대표되는 이제 일단 당권파긴 한데, 사실 이분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호남계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그 본인이 또 호남 출신이니까. 근데 또 범호남계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범호남계로 불리는 게 과거에 이제 동교동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동교동계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민주당 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 탈당하고 난 뒤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탄핵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구민주당 계열이 있습니다. 그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그때 이제 주류였던 사람들이죠. 또는 그때 정치를 참여했거나. 그래서 뭐 송영길이라든지 또는 박영선,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보통 구민주당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파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그룹이 있고요. 이건 과거에 노사모 쪽 하던 사람들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또 그때 이제 그 열린우리당의 주류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친문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계열로 지금 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이재명계가 있습니다. 이거 뭐 많진 않아요, 숫자가. 이재명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밑에 붙어 있던 박원순계가 또 있습니다. 이 박원순계는 독특하게도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시민단체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일부는 이재명 밑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이낙연 씨 밑으로 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저 국민의힘이라고 불리는 거 자유한국당은 지금 파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관심도 별로 없고 걔들이 잘할지 못할지 그것도 사실 좀 그렇고, 다만 이제 눈 아파. 다만 그 민주당 내는 지금 그렇게 자잘하게 파벌들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선 경선을 할 때 쉽진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싸움이 좀 심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좀 보이죠. 그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어떤 후보군들이 또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서로를 디스하기 시작할 텐데, 파벌이 많이 쪼개 있을수록 그 상처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도 떨어진 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지자들은 아니 난 제 지지 안 할란다 이러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지만 민주당은 저 진보 정치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주 고질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이재명 찍는 자리 남경필 찍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대선 때도 그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정동영 씨가 이제 2007년인가 그때 대선 열린우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대부분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가 한 70%인가 지지를 받아가지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지금의 민주당은 좀 많이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대선 그 레이스가 뭐 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는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약 2년 남았는데 그 후보를 결정하는 대선 경선 레이스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싸움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 그런 분위기가 약간 보이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파벌이 좀 득세를 하고 또 그 파벌이 이제 각각의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참신하고 젊은 인재를 많이 끌어모으니까 이게 좋게 가면 사실 파벌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파벌이 하는 행동들은 정치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정당이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제 오랜 기간 중요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당들이 너무 난립하거나 또는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뭐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이 각각 정당 보조금이나 받고 그다음에 그 뭐 당수의 어떤 그 정당의 대표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야, 이럴 거면 그냥 정당 없애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폐해가 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주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천장을 팔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 이거는 사실 어차피 뭐 되지도 않을 건데 뭐 물론 출마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또 다르지만 공천장을 주는 걸로 해서 장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에게 그 어떤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어떤 그 비판들이 나오곤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 출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게 마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지지자들이 으쌰으쌰 해주면 말이죠. 내가 진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호 1번이나 기호 2번이나 기호 3번이 아니라 기호 한 8번, 7번 달고도 공천만 받으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그 낙선이 직업인 분들, 그러니까 뭐 7번 떨어지고 6번 떨어지고 뭐 이런 분들 수두룩합니다. 돈 좀 모았다 그거 다 날리고 그런 분들 수두룩하고 뭐 법조인들 중에서도 정치에 한번 그 소위 말해서 마약 같은 거라고 하는데 정치에 한번 출마에 한번 중독이 되면 자기 집 재산 날리는 건 둘째치고 주변 사람들 재산까지 다 날립니다. 이게 뭐 나가서 뭐 예를 들어 유의미한 지지율이라도 얻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쇄 출마범이라고 합니다. 연쇄 출마범. 그러니까 범죄자 할 때 범자를 붙여가지고 연쇄 출마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그 가족과 집안 전체의 해악과도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 차라리 이럴 거면 정당을 없애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공익을 실현하든 사익을 추구하든 간에 정치 참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고 또 헌법상 개인의 자유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네 정치단체니까 정당이지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형태의 모임 뭐 무슨 기도 모임이나 뭐 등산 모임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장해 가지고 이런 단체가 만들어질 텐데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정부에서 이게 진짜 등산을 하러 다니는지 아니면 진짜 뭐 기도를 하는지 심지어 등산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민주 산악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뭐 정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니네 등산만 하기로 했는데 왜 정치 얘기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 탄압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그 헌법에 어떤 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게 됩니다.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다 탄압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저 정당이 공익을 실현하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정당이 너무 이렇게 사리사욕을 추구할 경우에는 뭐 경찰이나 또는 이제 어떤 그 합리적인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알아서 등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그 참여자들이나 시민들의 자율권에 어느 정도 좀 그런 걸 좀 맡겨둘 필요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한국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꼰대 문화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맨스플레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뭘 잘 모를 것 같으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귀찮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정당,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80년대 70년대 그 검열, 예를 들어서 노래 같은 것도 이게 좀 듣기가 좀 내용이 좀 불순하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영화도 막 칼질, 소위 가위질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실제로 그 필름에다 가위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위질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소년 교육이 안 좋으니까 잘라라. 사실 청소년 관람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무 에로틱하니까 잘라라. 뭐 이런 식으로 사방팔방에서 막 검열을 하고, 특히 광고라든지 뭐 지금도 방송 내용에 대해서 검열을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정작용으로 시청자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그 잠깐은 못 참고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뭐랄까요, 내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민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세 번째로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영상 제때 안 올려준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거를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기 4강, 그 다음에 6강, 그 다음에 요번 주가 지금 7주차잖아요. 7주차. 제 기억으로는 7주차인데, 7주차는 어차피 이제 내일이 저희가 강의 날짜니까 올라갈 거고, 그러면 지금 4강하고 6강하고 두 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제작을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올라갈 건데, 안 그래도 이걸 못 참아가지고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십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핸드폰 문자든 뭐 전화든 달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민원을 누가 보냈는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다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걸 재가공해서 이제 학습에 이용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렇겠지 싶은데, 뭐 알겠습니다. 예, 뭐 민원 어차피 제가 제 시간에 못 올린 거는 제 잘못인 건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앞으로는 제가 수업하기 전에, 수업 날짜 전에 영상을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오늘 저희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줌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하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 괜히 이제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본부로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 정형외과 쪽에서도 되게 불편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불만을 학교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학기에 잘리는 건 아니에요. 다음 학기에 제가 뭐 강의를 못 받게 되든지 이렇게 돼도 어차피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뭐 학교에 그렇게 뼈를 묻을 사람도 아니고 상관은 없는데,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도 대면 강의를 하는 걸 가장 원하거든요. 실제로 7주차부터는 지금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를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제 제작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좀 더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되어 왔던 거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평가 같은 경우는 강의학원 별도로 저희가 리포트를 좀 진중하게 작성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모르겠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직접. 이게 지금 제가 뭐 한 사람을 위해서만 이렇게 뭔가 배려를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에게 뭐 설문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할까 싶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처럼 녹화 방식으로 하는 게
낫다는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뭐 제가 관두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과나 이 정형과나 이제 정형과가 사실 학교 전체에서 입장이 좀 난감해지니까 이게 과 평가에 이제 다 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평가가 난감해지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부득이하게 실시간 강의를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이 밀려 있는 부분들은 요번 주 안으로 다 정리를 하고 특히 이제 5강은 저희가 어차피 휴강 기간이었으니까 추석 연휴였으니까 5강은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4강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6강 6주차 요거 두 개는 내일까지는 완전히 그러니까 내일이 언제냐면은 내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돼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 7주차 강의는 이제 7주차 강의도 10월 15일까지 올라가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3주차, 6주차, 7주차 이렇게 이제 강의 3개가 10월 15일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주차 강의부터는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제작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업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요일 날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미리 올려놓도록 하고 그래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시간 해야 되겠죠. 예, 제 입장에서도 이제 자꾸 이렇게 학교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하던 거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의 추구를 공익으로 봐야 되는지 혹은 사적 이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파당이라는 의미는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삼지 않고 단순히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많이 봤죠. 민주당이 지금 친문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치세를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화려하다고 하기 못하고 하여튼 나쁜 거 없이 좋은 것만 이렇게 잘 장식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치세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사람들은 윤미향도 욕하면 안 되고 조국도 욕하면 안 되고 다 이렇게 실드를 쳐주고 두둔을 해줍니다. 심지어 지금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 같은 경우도 전 그걸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태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하여튼 실드를 쳐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낙연 씨가 이거 어차피 다 정당 관련 얘기니까 그렇게 밖으로 도는 거 아닙니다. 이낙연 씨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이제 뭐라더라 무슨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있습니다. 옵티머스 계열인데 옵티머스의 실제 소유주가 운영을 하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이제 복사비가 아니고 복합기, 그러니까 큰 복사기 있죠. 과사에 가면 있는 그거를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선거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에 그게 설치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게 이제 2월 달부터 이렇게 지원이 들어갔거든요. 렌트 비용은 원래 리스입니다. 리스. 그게 빌려서 쓰는 건데 계약서 쓰고 한 달에 이제 리스 비용이 한 11만 원쯤 됩니다. 이낙연 씨가 11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걸 빌렸을까요? 그걸 이제 어떻게 얻어왔을까요? 복사기를? 그렇게 보시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게 순진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실제는 뭐냐? 옵티머스 쪽 인물들로부터 이전부터 상당수의 스폰서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자잘한 게 그 복사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낙연 씨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럼 사무실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리면서 그 복사기는 저희가 뭐 대놓고 리스에서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 이름으로 신도리코하고 계약해 가지고
제록스인가 뭐 신도리콘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준 겁니다. 그 계약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쭉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낙연 씨가 정치하는 내내 3년이고 4년이고 이거를 자기들이 비용을 대납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월,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딱 비용이 나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달부터 비용이 안 나갔습니다. 6, 7, 8, 9월이 아마 이제 연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도리콘과 거기서 이제 이 비용이 몇 개월 안 들어왔으니까 계약을 끊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커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왜 6월 달부터 돈이 안 들어왔냐?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 이제 그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낙연 씨한테 복합기를 대여해주는 그런 이제 계약서를 썼던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이제 옵티머스로부터 횡령한 자금이 그쪽을 돌았다고 이제 의심이 되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계좌까지 전부 다 동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좌가 압수당했기 때문에 그 계좌에서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이거를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범죄 자금으로 뇌물처럼 이렇게 복합기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드러난 게 복합기지 사실은 복합기까지 해줬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복사기 하나 그냥 얻어 쓴 거 가지고 뭔 대수라고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복사기까지 얻어 쓸 정도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고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걸린 게 복사기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게. 이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정치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또 이제 상황을 분석하는 어떤 수사관의 마인드가 보통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를 포함하는 이제 친문의 실세들. 어떻게 보면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횡령을 하고 뭐 문제가 되니까 권력층한테 좀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이 후원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의 후원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입니다.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노무현하고 가까웠거나 또는 이제 친문 실세로 불렸던 사람들이거나.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김영춘이라고 전 해수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문바들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어요. 김영춘도.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 부산시장 나가려고 그랬다가 지금 아예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지금 옵티머스 쪽에 옵티머스인지 라임인지 하여튼 거기서 돈 받은 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여러 사람 걸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옵티머스 문제 때문에 정부의 많은 실세들, 추측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작살이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도 지금 좀 깔아뭉개고 있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져서 폭발력을 갖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검찰은 알 텐데 검찰도 이제 수사를 하다 말았으니까 지금 다시 이제 이 수사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게 지금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들어가 가지고 검찰총장이 이제 경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나한테까지 보고를 안 해? 뭐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불려가서 다 깨졌다고 하는데 뭐 아마 기다려보면 좀 더 기다려보면 이 수사가 진행이 좀 더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되겠죠. 하여튼 지금 그만큼 정치권 전체가 폭탄 맞은 것처럼 되게 엄중한 상황입니다. 엄중한 상황이고 폭탄은 저도 민원 폭탄을 지금 맞았으니까 저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파당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파나 이런 것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정파를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이제 해먹는 걸 보고 있으면 야, 얘들 그냥 둬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면 해먹어도 너무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집권해가지고 뭐 무슨 저기 사람이 먼저다 그러고 막 자기들은 되게 다른 것처럼 얘기하더니 실제로는 막 자기 애들 이렇게 학교 좀 잘 보내려고 오만 갖은 하여튼 부정부패는 다 저지르고 막 그런 식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말이죠. 하여튼 저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뭐랄까요, 좀 아유, 세상이 어떻게 다 이 모양이냐 싶은 생각이 들죠.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괴감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선배들이거든요. 그냥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옛날에는 괜찮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때가 묻고 하니까 또 저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그래요, 솔직히. 왜 저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저 양반.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 진도를 좀 내봅시다. 반면 권력 획득이라는 목표 없이 공공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집단은 공익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단체는 뭐냐면,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나 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실련 이런 단체들을 보면 경실련 자체가 참여연대나 경실련 자체가 뭐 정권을 획득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나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나중에 그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시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만, 경실련 자체가 뭔가를 정권 잡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정당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그러니까 공익단체와 그 정당, 사실 대부분의 어떤 그 공적인 단체나 뭐 사적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단체들과 그 정당을 구분하는 가장 큰 구분 포인트는 뭐냐, 권력 획득을 하려고 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긴 하죠. 그러니까 출마해가지고 우리가 집권을 해야지 라고 어떤 형태의 단체든 간에 집권을 목표로 하면 그거는 이제 뭐 외형이 어떻든 간에 정당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정당의 어떤 그 외형적인 가장 큰 이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당 정치 연구의 대가는 이제 사르토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오바니 사르토리라고 해서, 이분은 정당을 기능, 구성원, 목적, 성격 등으로 개념화했습니다. 즉 정당은 이제 국민과 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이끄는 실질적인 조직 매개체로서의 기능적 의미가 있고,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구성원들이 정치 과정의 통제, 즉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 그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이건 이제 목적적인 의미가 있고, 자주적, 계속적 조직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 이 정당과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 자료를 제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들을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이건 이제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발표 자료를 지금까지 썼던 발표 자료는 전부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쓸 발표 자료도 웬만하면 올려놓도록 할게요. 저희 블랙보드 게시판에.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타이핑하고 하는데 참고하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전에 발표 자료를 가급적이면 이제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어차피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페이퍼를 쓰셔야 되는데, 뭐 그 페이퍼를 쓸 때 이제 이게 지나치게 너무 한쪽 자료, 편향된 자료,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자료니까 그 편향된 자료만 주게 되면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 의지대로 몰아가는 듯한 몰아가 버리는 문제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표 자료를 올리질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 그거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주제 선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이제 올려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선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건 아마 봅시다. 7주차, 8주차, 9주차. 9주차 수업이니까 10월 한 28일쯤에 그 주제 선정 관련한 걸로 저희가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다 안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아직 안 보내셨으면 제 메일로 얼른 보내주십시오. 제가 언뜻 보기에도 아직 60명까지는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말 리포트 대체 주제.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 시간에는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주제하고, 그 다음에 감상문을 써야 될 영상을 통째로 그냥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 채널에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아마 이제 저작권 문제가 좀 있을 테니까 올려놓긴 하되, 이게 이제 구독자들만 볼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구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여러분 구독하셔도요, 이게 1000명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수익은 안 납니다. 이 채널은.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구독을 하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대한민국 정당법 제2조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발적 조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모든 정당이 자발적 조직이긴 한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제 운영되는 정당들의 양상을 보면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왕왕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발적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정당의 기능. 정당의 기능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이제 이익 표현과 종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은 사회의 각 구성원과 단체들로부터 표출된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집약해서 종합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조정 통합하여 정치 과정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정당이라는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해 가지고 국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에 소위 말해서 일원이 되고 싶어서 이제 정치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대통령 선거도 나가고 싶으시겠지만 일단은 국회의원이 먼저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입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어떤 집단이나 여러 사람들, 또 직능단체 이런 데로부터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이 필요한다, 또는 이런 안 좋은 현실이 있는데 이걸 개선 좀 시켜주시라 라는 등의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법제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억울한 사연이나 이런 민원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치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정당의 의무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은 사회각 구성원과 단체들로부터 표출된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집약해서 종합을 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조정 통합해서 정치 과정에 전달한다. 국회에 입법화 시킨다는 얘기죠. 또는 공론화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이익을 집약하고 종합해서 표출하는 것은 정당이 지니는 1차적인 임무다. 그러니까 정당이 존재하는 거는, 정당이 이제 존재하는 목적은 집권도 집권이지만 첫 번째는
국민 다수의 어떤 정치적인 욕구를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이걸 우리 정당의 이름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정치권에 이거 좀 해달라고. 그게 사실은 정당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의 정치의 가장 출발점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런 공적인 업무를 하니까 정당이 만들어져서 일정 규모가 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공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1년에 수십억씩 또는 수억씩 그 규모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도 안 할 거면 국가가 왜 세금 아깝게 그런 걸 이제 모아가지고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그 정당의 기능 중에 이익 표현과 집약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념의 확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당은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 이념과 신념 그리고 정강 정책을 국민들에게 고취시키고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특히 정당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러한 기능은 때로 정당의 이익 표현과 종합 기능과 배치되기도 합니다. 즉 이념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집약될 수 없으며 다양한 개인의 이익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강조가 후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정당들은 그들이 이제 그 정당만이 지향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민다, 또는 우리는 사회주의를 민다, 또는 우리는 뭐 공산주의를 민다, 또는 뭐 전체주의를 민다. 이런 식으로 정당 정강에 이제 아무개 정당은 뭐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한다든지 또는 지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당은 그게 자기들이 믿는 그 정강 정책이나 이데올로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종교단체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본인들이 믿는 신념을 타인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종교단체하고 성격이 되게 유사하죠. 그죠? 이런 기능은 때로 정당의 이익 표현과 종합 기능과 이제 배치되기도 합니다. 즉 이념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여기서는 집약될 수 없다 정도로 표현됐지만 때로는 아주 심하게 배척을 하기도 하거든요. 꺼져라, 사라져라, 너희들은 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배척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개인의 이익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강조가 또 후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어중간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그 성소수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촉발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 차별금지 법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거를 만들라고 시도를 하면 바로 전화가 오고 의원실 전화기에서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야, 하지 마라 그거. 니네 의원 반드시 낙선시켜 주겠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보통 이제 기독교 쪽의 종교단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안 부르고 자유한국당이나 한나라당으로 부를 겁니다. 계속. 또는 새누리당이나 뭐. 하여튼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졸라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고 부를 때마다 오글거려서 내가. 하여튼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 죽이네 살리네 뭐 후원을 하네 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 대놓고 예 뭐 그럼 얘는 탈퇴하시든가요. 뭐 꺼지세요 이러고 전화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런 강심장이 있을 수 있겠으며, 또 원래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그렇게 그 민원인들을 박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그 저기 뭐냐, 정무 감각이 필요한 일인데, 민원인하고 싸워서 득볼 거 뭐 있다고 민원인하고 싸우겠어요. 해만대 괜히 잘못해서 밑보이면 그때부터는 두고두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텐데, 차라리 그럴 거면 달래는 게 낫죠. 달래는 게. 그래서 이제 달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말로 달랜다고 달래지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뭐 설득이 돼서 달래지는 민원인도 있지만, 그냥 애초부터 마음을 바꿀 생각 없이 그냥 욕하려고 전화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같은 당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잘 걸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기 민주당 의원실에 그 자한당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만 경우가 다 있는 겁니다. 오만 진짜 별의, 아니 이러면 또 욕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별 사례가 다 있는데, 진짜 어이 터지는 그런 별의별 사례가 다 있는데, 그걸 다 쭉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좌관들은. 그게 이제 일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성질 없겠습니까? 원래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취업하실 때쯤 되면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게 말이 좋아서 보좌관이지 그 비서거든요. 비서. 누군가의 비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성질대로 하면 바로 그냥 쌍욕 날리고 말겠는데, 그 의원을 대신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선 또 안 돼요. 그러면 그 의원한테 해코지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의원이 구설수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욕하고 싶어도 욕도 못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로 일단은 달래야 됩니다. 또 그게 또 저기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달래는 게.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은 이제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라. 저거 좀 너무 저렇게 시끄럽다. 따라다니면서 나를 욕한다. 나 좀 무섭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좌관이 달려들어서 달래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달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보좌관들만 이제 마음 상하는 거죠. 정신이 피폐해지고, 뭐 끊임없는 갑질에 시달리고, 뭐 의원도 갑질을 하는데 이제 민원인들 갑질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든 직장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직장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그런 차별금지법, 그렇지, 차별금지법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네.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라 치면은 사실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거를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못 만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종교단체 분도 있고, 그 안에는 뭐 여러 어떤 그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마치 자기 세력 과시하듯이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좀 설렁설렁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많은 폭넓은 어떤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다 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정치 사회화 기능이 있는데, 시간이 거의 50분이 다 된 관계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2부에서, 그러니까 중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